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어른에게도 헤매는 시간이 필요하다. 지은이는 스기야마 다카시, 심리학자이자 임상심리사, 현재 가나가와 대학교 인간과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며 동대학 심리상담센터 소장을 담당하고 있다. 마음은 주위 환경에 맞추어 적절히 행동하기 위한 인체 시스템입니다. 마음은 주변 상황이 단순 명료하면 가벼워지고 주위 환경이 복잡하면 얼기설기 꼬이기 마련이지요. 가늘고 긴 혀로 개미를 핥아먹는 개미핥기는 갈고리 모양의 앞발톱으로 개미집을 파헤치는 아주 단순한 환경에 맞게 진화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단조로운 일상에서는 방황할 필요가 없겠지요. 마음이 복잡하지 않으니 뇌도 단순해졌습니다. 즉, 개미핥기는 방황 능력을 탑재하지 않은 방황하지 않는 뇌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간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인간은 방황 능력을 탑재한 뇌를 가졌기에 이리저리 헤매면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동물인 셈입니다. 프로이트, 융, 아들러는 인간의 마음 깊은 곳, 그리고 인간이라는 생물의 실체를 고찰한 세계 3대 심리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흔히 프로이트를 정신과 의사라고 오해하지만 이는 명백한 오류입니다. 그는 정신분석이라는 거대한 사상체계를 구축한 정신분석학자이자 심리학자입니다. 다만 코카인 사건으로 인해 의사로서도 과학자로서도 하루아침에 명성이 실추되었지요. 프로이트는 코카인이 만능 진통제가 되리라 믿고 이를 발견한 학자로서 인류에 공헌하고 대학 교수로 입신양명하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연구 과정에서 수많은 코카인 중독자가 속출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학계에서 퇴출당한 처지에 놓였고요. 그러나 프로이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미개척 분야였던 정신세계로 눈을 돌린 것이지요. 그리고 마음과 뇌를 접목한 과학적 심리학에 몰두했습니다.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에서 두드러진 특징을 꼽는다면 성욕, 즉 에로스에 대한 고찰입니다. 에로스란 생존과 생식의 본능이라고도 달리 표현할 수 있을 테지요. 성적 욕망은 모든 생물의 근원적인 행동 원리라는 점이 오늘날 뇌과학 학계에서는 상식으로 통합니다. 인간을 포함해 모든 생물의 생활 방식에 맞게 성 본능은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지요. 융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운동에 적극 참여한 정신의학자로서 초기 정신분석학회의 핵심 인물로 활동했습니다. 하지만 프로이트와 결별한 뒤 분석심리학이라는 독자적인 사상체계를 정립했지요. 프로이트와 달리 애초에 융은 의학대학에서 정신의학을 전공하고 병원에서 정신질환 환자를 돌보는 정신과 의사였습니다. 융은 프로이트의 주장과 다른 의견을 전개함으로써 사사건건 충돌했고 결국 프로이트와 결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재력가의 도움으로 사이콜로지 클럽 취리히를 설립하고 분석심리학 연구에 매진했습니다. 만년에는 무려 33년간 증개축을 거듭한 소박한 별장에서 지필과 사색에 빠져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이 별장은 전문가의 지도를 받으며 융이 설계와 공사에 직접 참여했다고 합니다. 뭔가를 만들므로써 마음이 치유된다는 융의 신념은 오늘날 예술치료 분야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융의 사상적 특징을 꼽는다면 얼핏 아픈 것처럼 보이는 심리 상태라도 그 사람 나름대로 건강하다라는 인간관을 피력했다는 점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단순히 평범하지 않다,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이유만으로 부정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프로이트, 융, 아들러 중에서 병리에 관해 가장 관대한 견해를 가진 정신의학자가 바로 융입니다. 그는 인간의 모습과 마음 상태를 건강 혹은 질병으로 안일하게 구분하는 이분법적 태도에 비판적이었습니다. 아들러는 프로이트와 마찬가지로 유대계 출신으로 오스트리아 빈 대학교 의학대학을 졸업한 후 처음에는 안과, 내과 의사로 일하며 환자들을 진료했습니다. 아들러의 관심이 정신과로 기울던 시기에 마침 프로이트의 저작물에 서평을 썼고 이를 계기로 프로이트는 아들러를 자신의 토론 모임에 초대했습니다. 프로이트와 결별한 후에는 프로이트의 제자로 불리는 것을 꺼려서 프로이트가 직접 보낸 초대장을 항상 갖고 다녔다는 일화까지 있습니다. 초대장은 아들러가 프로이트의 제자가 아닌 프로이트와 대등한 관계임을 알려주는 증표였던 셈이지요. 정신분석학회를 탈퇴한 뒤에는 군의관으로 참전했던 경험을 살려 개인 심리학이라는 새로운 이론을 정립했습니다. 아들러가 창시한 개인 심리학의 핵심 키워드는 목적론과 공동체 감각, 그리고 권력 욕구입니다. 심리학의 3대 거장인 프로이트, 융, 아들러는 저마다 개성이 풍부했고 서로 다른 시각에서 인간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생존 이상의 무엇인가를 갈망하고 그것을 찾아 인생을 곱게 색칠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름답게 채색된 인생을 우리는 행복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행복을 추구하는 생물이라고 힘주어 말하고 싶습니다. 행복을 찾아가는 길은 아주 단순합니다. 다음의 2가지 규칙만 지킨다면 누구나 곧바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1. 행복을 방해하는 것들과 적당히 거리를 둔다. 2. 행복을 느끼게 하는 것들과 가까이 지낸다. 인간은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였을 때 그 불편한 감정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무언가에 놀라울 만큼 마음을 뺏깁니다. 인생의 장애물이 높게 가로막고 있는 때일수록 다음 2가지 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인간의 뇌는 확신에 찬 목소리에 영향을 받기 쉽다. 확신에 찬 목소리로 조언하는 사람이나 단체에 빠지면 생각 자체를 멈추기 쉽다. 우리의 마음은 확신을 갖고 목소리를 높이는 무엇인가에 의지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확신에 홀리면 주체성이나 개인의 자유의지를 포기할 정도로 이성 자체가 멈출 수도 있습니다. 이는 사회심리학 실험에서도 거듭 증명된 사실입니다. 인간은 누군가의 확신에 기대고 싶다는 바람을 은연중에 품고 있습니다. 거듭 당부하지만 길이 보이지 않을 때일수록 타인의 충고는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가슴에 꼭 새기세요. 우선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세요. 책임은 누구에게나 불편한 존재다. 프로이트. 책임이란 우리를 둘러싼 세계가 사회의 규칙을 준수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인간의 뇌는 책임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진화했습니다. 우리는 사회 질서나 규율과 관련해 주변의 시선을 강하게 의식합니다. 책임을 완수했을 때 쏟아지는 박수갈채를 갈망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때 돌아올 비난이나 벌을 두려워합니다. 좋든 싫든 이런 마음을 지닌 것이 인간입니다. 사회가 미리 짜놓은 틀이나 형식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는다면 책임과 적당히 거리를 둘 수 있겠지요. 사회에는 무수히 많은 규칙과 격식이 존재합니다. 함부로 사회 질서를 깨뜨려도 안 되지만
사회적 역할에만 얽매이면 행복에서 멀어지고 맙니다. 행복은 슬픔과 균형을 이룰 때 더욱 빛난다. 융. 슬픔이 우리에게 주는 아픔은 생존 본능과 연관된 어떤 의미를 알리는 신호입니다. 그 의미란 무엇인가를 상실하면 행복에서 멀어진다라는 깨달음이지요. 요컨대 슬픔은 행복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선생님입니다. 바꿔 말하자면 우리는 슬픔을 경험함으로써 진정한 행복을 깨닫게 됩니다. 아이는 어른이 되고 부모는 세월과 함께 서서히 노쇠합니다. 부모님의 생물학적 노화는 분명 서글픈 일이지만 이 슬픔이 아이를 빨리 성숙하게 합니다. 말하자면 슬픔은 성장의 밑거름이지요. 망각하는 이유는 망각하고 싶기 때문이다. 프로이트. 인간의 기억 회로는 기억해야 할 것과 잊어야 할 것을 무의식적으로 선택합니다. 젊은 시절 저는 그야말로 무명의 심리학자로서 실적도 학연도 미미했습니다. 다른 학계와 마찬가지로 심리학계도 인맥으로 움직이는 세계입니다. 안정적으로 일감을 맡으려면 소위 말하는 연줄이 무척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학계의 저명한 교수님이 주최하는 학회나 연구회에 참석해 교수님에게 인정받으며 활동해야 합니다. 저는 가까스로 연줄을 만들어 참가할 수 있는 학회 정보를 모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일 중요한 학회 신청 접수 일정을 깜빡해버렸습니다. 이후 저는 참가했으면 분명 기회를 얻을 수 있었을 텐데 하며 자책감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좋은 일도 생겼습니다. 학회 활동에 들여야 할 시간과 노력을 다른 일에 쏟아부을 수 있었습니다. 머리로는 학회 일정이 으뜸 과업이라고 생각했지만 제 진심은 그것을 기억 창고에 저장하지 않아도 되는 대수롭지 않은 일로 여겼던 셈이지요. 주류에서 벗어난 제 행동은 다른 심리학자들이 하지 않는 다양한 활동으로 이어졌고 결과적으로 일이 쏟아져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일을 기억하지 못하면 자책하기 십상이지만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일은 결코 망각하지 않습니다. 일본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라쿠텐 그룹의 창업자 미키타니 히로시 회장은 자신의 성공 비결을 묻자 일과 사랑에 빠졌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누구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잊어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는 일을 사랑했기 때문에 결코 잊어버릴 수 없는 우선순위의 맨 상단에 올려두었습니다. 난 무엇을 깜빡했지? 어떤 일이 잊히지 않을까? 이 물음에 답하는 과정에서 행복과 성공의 열쇠를 찾아낼지도 모릅니다. 사랑하고 일하라, 일하고 사랑하라. 프로이트. 프로이트는 어른의 조건과 인간의 본질에 대해 말하며 이 명언을 남겼습니다. 물론 사랑과 일이 인생의 모든 것은 아닐 테지요. 하지만 이 두 가지가 때때로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어준다는 점에는 많은 사람이 공감할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싶다. 언제까지나 함께하고 싶다. 사랑하는 사람이 사라진다면 굉장히 슬프고 먹먹할 것이다. 라는 감정이 바로 애착입니다. 프로이트가 말한 사랑을 현대어로 번역한다면 소중히 여기고 싶은, 오래오래 함께하고 싶은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요. 프로이트가 말하는 일은 단순한 돈벌이, 밥벌이와는 조금 다릅니다. 일시적인 쾌락을 위해 노동하는 것이 아니라 애착을 느끼는 무엇인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일입니다.
인생의 의미를 상실했을 때는 당신 곁에 있는 소중히 여기고 싶은 무엇인가를 찾아주세요. 딱 하나라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떠올려 봅시다. 모든 형태의 중독은 악이다. 그것이 알코올이든 모르핀이든 이상주의든. 융. 뇌과학 관점에서 중독을 설명하면 일시적으로 강력한 쾌감이 뇌 신경세포를 자극하고 강렬한 자극이 마치 습관처럼 굳어지면서 급기야 의존 대상을 끊임없이 갈망하는 신경회로망이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중독의 원인이 됩니다. 쾌감 신경망의 의식을 빼앗기면 머릿속은 알코올이든 마약이든 온통 중독 대상으로만 가득 채워집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마음과 행동이 중독의 지배를 받는 상태로 본인의 인격을 상실한다고 할 수 있겠지요. 융은 이상주의를 모르핀처럼 위험한 의존증을 일으킬 수 있는 것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이상주의는 말 그대로 이상을 추구하고 이상 실현을 향해 기꺼이 노력하는 태도나 경향을 뜻합니다. 자아 실현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현대사회는 이를 위험하게 여기기는커녕 오히려 권유합니다. 융은 왜 이상주의, 이상 추구의 중독을 악이라고 규정했을까요? 그 이유는 지나치게 이상을 좇으면 주위 사람들의 행복을 앗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행복도 스스로 짓밟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뇌는 이상적인 미래를 계획하고 밀어붙이다 보면 잔혹하게 돌변할 수 있습니다. 계획에 집착한 뇌는 객관적인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또 타인의 고통을 감지하는 인간적인 두뇌 활동을 교란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당신 주위에 이는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야, 이렇게 하지 않으면 모두 불행해진다 라면서 멋대로 이상에 불타서 주위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지 않나요? 본인은 이상에 취해 있어서 행복하겠지만 주위 사람들은 타인의 이상을 강요받는 상황이 불행할 따름입니다. 물론 이상주의에 빠진 당사자는 타인의 불행에 관심조차 없습니다. 아무리 숭고한 이상이더라도 이상주의에 중독되는 일은 해악입니다. 행복에 이르는 방법은 직접 경험해보기 전에는 알 길이 없다. 프로이트. 저는 25년 넘게 학생들의 심리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대 전공생들은 미술 재능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재능 있는 능력자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미술대학입니다. 따라서 대다수의 미대생은 한 미술대학 안에서는 그저 그런 평범한 학생일 따름입니다. 천재 화가에서 보통 학생으로 하루아침에 밀려나는 것이지요. 이 충격으로 그림이 꼴도 보기 싫어요 라며 학교 생활에 충실하지 못한 학생도 적지 않았습니다. 나보다 잘 그리는 천재를 난생 처음 봤어요 라며 울먹이는 학생도 있었고요. 심리학에서는 노력하지 않고 얻은 포지션을 정체성의 조기 완료 또는 전문 용어로 정체감 유실이라고 합니다. 재능을 살리는 행복을 맛보지는 않았지만 주위에서 잘한다고 줄곧 칭찬해주면 우쭐한 기분에 취하겠지요. 그러는 동안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 최고라는 정체성이 자신에게 고착화됩니다. 하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행복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곧바로 흥미를 상실하거나 포기하고 맙니다. 정체성의 조기 완료라고 하면 타고난 재능을 갖춘 능력자를 떠올리기 쉽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심리학에서 모델링이라고 부르는 메커니즘에 따르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직접 경험해보지 않은 정체성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면 행복에서 멀어지기 마련입니다. 제 아무리 행복해 보이는 삶이라도 타인의 삶을 모방한다면 소위 말하는 가짜 인생에 그치고 맙니다. 실제로 프로이트와 원수 사이가 된 아들러도 사람은 실패를 통해서만 배울 수 있다라는 명언을 남겼고, 프로이트와 결별한 융도 모든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인생의 처방전은 없다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러므로 행복이란 롤 모델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통해 배우는 것임을 부디 기억해 주세요. 행복의 3가지 조건이란 자신을 사랑하는지,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리고 타인과 사회에 도움을 주고 있는지에 있다.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일은 지나치게 조심하는 것이다. 아들러. 만약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다음 2가지 보기 중에서 상대적으로 더 솔깃한 보기를 하나만 골라주세요. A. 왠지 너무 무섭고 불안해 하며 걱정한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끝까지 지켜본 후 되도록 누군가의 전례를 보고 안전하다고 확신했을 때 행동한다. B. 왠지 설레는데 하며 기대한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즐겁게 상상하며 다음 행동의 아이디어를 짜내고 이를 실행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A도 B도 모두 정답입니다. A와 B의 차이는 살아가는 방식의 차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만 아들러에 따르면 A 유형, 즉 지나치게 조심하는 사람이 위험에 처하기 쉽습니다. 왜 조심하는 사람이 더 위험할까요?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지진 가운데 20%는 일본에서 일어납니다. 잦은 태풍은 물론이고 매년 산사태와 하천 범람으로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특히 과학적인 일기예보가 없었던 옛날 옛적에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런 재해 대국에서 살아남으려면 돌다리도 두들겨 보는 게 정답일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A 유형만 있는 사회는 정체되고 맙니다. 사회 시스템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할 때는 과감히 B를 선택할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수록 지도자가 결단을 내리고 앞장서야 할 테니까요. 미래를 향한 기대감까지는 아니더라도 미지의 세계를 헤쳐나가려는 진취적인 도전 정신은 리더라면 갖추고 있어야 할 조건이겠지요. 우리 모두가 자기 자신의 인생이라는 자산을 운영하는 리더임은 분명합니다. 자신이 소속된 조직이나 자신의 인생이 꽉 막혔을 때 A만 고집해서는 살아남기 어렵겠지요. 아들러가 말하는 위험이란 항상 A만 선택하여 미래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물론 매사에 신중하고 조심할 필요는 있겠지만 돌다리를 두들길 시간에 행동하는 쪽이 더 나은 미래를 쟁취할 수 있습니다. 재능이란 없다. 압박감만 있을 뿐이다. 아들러. 여러분은 재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아마도 태어날 때부터 남보다 월등하게 뛰어난 능력,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타고난 기량 등의 답이 머릿속에 떠오를 테지요. 이런 대답도 어떤 의미에서는 정답입니다. 경쟁사회인 현대사회에서는 재능의 정의를 남보다 탁월하다는 점에서 찾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재능의 정의가 아이의 의욕을 앗아간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아이들은 주위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자아 개념, 즉 나라는 사람의 정의를 형성합니다. 자아 개념으로 자리 잡지 않은 재능을 살리려고 노력하는 아이는 없습니다.
요컨대 의욕을 상실해 버리는 것이지요. 행동 유전학의 연구에 따르면 운동선수, 음악가, 작가, 수학자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 중에 유전자 영향을 받는 부분은 30에서 50% 정도라고 합니다. 학습 능력도, 업무 수행 능력도, 선천적인 재능에 따라 모든 것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예외적인 분야에서도 유전자의 영향은 80% 정도입니다. 신동으로 불리며 매스컴을 떠들썩하게 했던 선수가 성인이 되어서는 더 이상 활동하지 않는 사례도 있고, 반대로 운동선수로서 천부적인 기량은 없지만 혹독한 훈련으로 정상에 우뚝 선 스포츠 스타도 있습니다. 예외 분야라도 유전자의 역할은 그저 약간 유리한 정도에 그칩니다. 업무 현장에서 보면 두뇌의 좋고 나쁨, 즉 태어날 때부터 가진 지능 지수를 기준으로 직원을 뽑으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모든 인간 뇌의 정보 처리 능력은 전반적으로 탁월합니다. 물론 잘하는 수행 능력, 부족한 수행 능력의 분야는 개인차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열은 그야말로 오차범위 이내입니다. 상대적으로 지능이 낮아도 두뇌 활용법에 따라서는 지능이 높은 사람 이상으로 훌륭한 성과를 올릴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지닌 천부적인 재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타고난 소질을 생각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재능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남보다 뛰어나지 않아도 어쩌면 평균에 못 미치더라도 할 수 있는 일은 할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 앞서지 않더라도 머리를 짜내서 기술을 살리면 만족스러운 결과나 성과로 이어집니다.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더라도 당신은 분명 재능 덩어리입니다. 자신의 숨겨진 재주와 능력을 발굴해 보세요. 외면을 바라보는 사람은 꿈을 꾸고 내면을 바라보는 사람은 깨달음을 얻는다. 융. 이 문장의 속내를 살짝 들여다보면 외면을 보는 사람을 야유하고 내면을 보는 사람을 미워하는 융의 사심이 행간에서 느껴집니다. 내향형인 융은 외향형인 프로이트와 교류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었다는 일화가 널리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융을 끊임없이 괴롭힌 두 가지 인격과 관련해 프로이트는 자신이 창시한 정신 분석에서 도출한 결론만 융에게 전달했습니다. 프로이트는 아파하는 융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따스한 위로도 건네지 않았습니다. 융과 프로이트가 결별한 원인으로도 여겨지는 일화입니다. 융의 한마디는 융 자신의 내적 갈등을 담고 있으면서 동시에 외부와 내부 어디에 주안점을 두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인간의 본질을 꿰뚫는 말이기도 합니다. 인생의 갈림길에서 고민하고 방황할 때 외면과 내면의 균형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도 융의 말을 음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마음의 눈길이 지나치게 외부를 향하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내부를 향하면 이 세상을 헤쳐나가는 데 필요한 의욕은 오래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내재적 동기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미국의 사회심리학자로 오랫동안 인간 행동의 동기를 연구한 에드워드 대시는 연구 초창기인 1970년대에 다음과 같은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실험 참가 학생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30분 이내에 3차원 퍼즐 장난감 맞추기 과제를 냈습니다. 한 그룹에는 퍼즐을 맞추면 $1를 주겠다고 했고 또 다른 그룹은 아무런 보상 없이 퍼즐만 맞추게 했습니다. 실험이 끝난 다음 학생들에게 휴식 시간을 주었습니다. 과연 학생들은 휴식 시간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휴식 시간에도 퍼즐 게임을 더 오래 즐긴 쪽은
보상이 없는 그룹이었습니다. 대신은 실험 결과를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보상이 퍼즐 게임은 재밌다라는 내면 의욕을, 즉 내재적 동기를 앗아간 탓에 보상이 있었던 그룹은 퍼즐을 쳐다보지 않았다. 보상이 불러온 의욕, 즉 외재적 동기는 보상이 사라지면 곧바로 소실된다. 따라서 내재적 동기가 외재적 동기보다 더 강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수많은 학자가 오랜 연구 끝에 새로운 행동을 개시하고 이를 지속하려면 내재적 동기는 물론이고 외재적 동기, 즉 외적 동기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밝혀냈습니다. 돈과 같은 외적 보상이 행동의 방아쇠를 당기고 이후에는 그 행동 자체의 묘미를 자각하고 이를 이어나감으로써 외적 보상을 더 확대시키는 선순환이 중요합니다. 외면만 바라보면 내면이 공허해집니다. 반대로 내면만 쳐다보면 자기중심적으로 시야가 좁아집니다. 외면과 내면을 동시에 바라보는 균형과 조화가 필요하겠지요. 힘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으로도 활동한 일본 프로레슬링의 대부 안토니오 이노키의 명언입니다. 많은 이들에게 용기를 준 그의 말을 상담실에서 순서를 살짝 바꿔서 저도 종종 인용하고 있습니다. 뭐라도 하면 힘이 생긴다. 만사가 다 귀찮고 기운이 전혀 나지 않을 때 속는 셈 치고 일단 움직여보세요. 책상 정리나 청소 같은 일상적인 일도 좋고 옷장 대청소나 평소 다니지 않던 길로 산책하기처럼 특별한 행동이라면 대환영입니다. 당장 움직여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선 행동을 시작하고 30초 정도 지나면 뇌는 작업 흥분 모드로 바뀌며 스위치를 켭니다. 뇌가 활성화되면 곧바로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힘이 생기는 것이지요. 게다가 평소와 다른 행동을 취하면 뇌는 색다른 자극을 받습니다. 뇌는 외부 환경의 변화를 감지하기 위해 발달했기 때문에 사소한 변화도 뇌 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행동하면 바로바로 결과물이 생깁니다. 아무튼 몸을 움직여서 기운을 내자라는 동기부여 방법을 심리상담에서는 행동 활성화라고 부르며 행동치료의 한 기법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치료법은 우울증을 앓을 정도로 마음의 에너지가 고갈된 사람에게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당신도 의욕을 상실했을 때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우선 움직여보세요. 아들러가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핵심 메시지, 즉 무언가를 하면 무언가가 바뀐다를 오래오래 기억해 주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열등감을 느끼기 마련이다. 아들러. 아들러는 인간이 사회적인 존재라는 점에 주목한 심리학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아울러 본능적으로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는 사회 뇌를 지니고 있다는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의 번거로운 특징에 주목하여 자신만의 사상을 발전시킨 학자이기도 하고요. 비교하는 순간 인간의 머릿속엔 자신보다 잘났거나 못났거나 하는 우열의식이 생겨나고 맙니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열등감에 사로잡혀 고통을 받게 되지요.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평생 최상위 존재로 군림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즉, 인간은 열등감을 느끼기 위해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들러는 감정 사용법을 바꾸면 세상과 자신을 전혀 다르게 인식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고통스러운 열등감도 사용법에 따라서 다르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아픈 마음도, 괴로운 마음도 모두 그 감정을 획득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컨대 우울감도 어떤 상황에서는 우리를 이롭게 한다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열등감이라는 감정에서도 아픔을 훌쩍 뛰어넘어 그 감정에 깃든 의미를 분명 찾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감정은 정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열등감은 어떤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줄까요? 고통을 알리는 스위치에 불이 켜졌다면 난처한 상황을 알리는 신호라고 생각해 주세요. 달리 표현하면 뭐든 행동해서 상황을 바꿔라 라는 신호가 바로 고통입니다. 고통에 대처하는 행동의 하나로 도망치기가 있습니다. 인간이 사회를 구성하기 이전에는 도망가는 것이 고통을 피하는 최고의 모범 답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열등감은 조금 다릅니다. 열등감은 사회적인 감정의 하나로 이 정보를 언어로 표현하면 이 사회에서 지금 나는 불리한 위치에 있다라는 신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열등감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은 절대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열등감을 느끼고 고통스러울 때는 나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괴로울까? 무엇을 얻으려고 이토록 고통스러울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답하는 습관을 익혀보세요. 계획이나 전망 등 미래에 주목하면 아픔이 한결 줄어듭니다. 인간의 뇌는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열등감에서 달아나는 대신 열등감과 당당히 마주함으로써 마음의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것이 훌륭한 마음 공부다. 프로이트. 뜬금없는 질문이지만 당신은 자신에게 솔직한가요?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실은 저를 포함해 사람 대부분이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표현하면 우리 인간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고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선 이 세상은 거짓말투성이입니다. 곳곳에 이중규범이 존재합니다. 초등학교 교실에 가보면 모두 사이좋게 지내자라는 급훈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선생님들은 어떤가요? 슬프게도 선생님들은 서로 사이좋게를 반드시 실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가끔 같은 학교 교사들 사이에서 자행된 집단 괴롭힘 때문에 피해 교사가 소송을 제기했다는 뉴스를 접하고는 합니다. 이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부조리한 진실 가운데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저는 임상심리사로서 중학교, 고등학교에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심리상담을 원하는 학생들뿐 아니라 교사들 사이의 다툼, 감정적인 갈등, 인간관계 문제 등으로 심각하게 고민하는 선생님들을 자주 접했습니다. 추측건대 일본 공립학교 교사들이 몇 년 주기로 학교를 옮기는 이유에는 어긋난 인간관계를 재설정하기 위함도 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모두 사이좋게 지내자라는 모토를 학생들이 지켜야 할 규율로 가르치지만 정작 교사 자신들은 지키지 않는 이중규범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지요. 심하게 말하자면 아이들에게 사이좋게 지내자라는 거짓말을 주입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다만 저는 선생님을 비판할 생각도 비난할 자격도 전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인간은 포악하고 이웃을 공격하는 동물입니다. 하지만 아귀다툼은 공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공존을 위해 모두 사이좋게 라는 규칙이 필요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 규칙은
인간의 유전자에 새겨져 마침내 본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심리를 깊이 들여다보면 사이좋게 이외에도 다양한 마음이 존재합니다. 더군다나 인간의 마음을 지배했던 포악성이 깨끗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마치 포장지를 두르듯 새로운 마음이 옛 마음을 돌돌 감싸 안는 것이 바로 마음과 뇌가 진화한 방식입니다. 새롭게 협동심을 획득해서 협동하는 행동을 보이더라도 그 이면에는 마음에 들지 않는 이웃을 공격하려는 본능이 항상 숨어 있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깊은 심리에는 수많은 욕구가 넘실대고 있습니다. 자손을 남기려는 욕구, 자신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이기적인 본능, 명예나 권력을 향한 집착. 셀 수 없이 많은 본능이 존재하지만 이러한 욕망은 현대 사회에서 그다지 존중받을 수 없는 것들이 한가득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한없이 솔직하다 보면 원시시대에 획득한 본능의 존재를 자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도 괜찮습니다. 이것 또한 바로 인간이니까요. 프로이트가 말하는 마음 공부란 때로는 자기 내면에 칭찬받지 못하는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때로는 자신에게 거짓말을 해서라도 그 존재가 세상에 드러나지 않게 숨겨야만 하는 서글픈 인간의 숙명과 마주하는 일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로 살아가며 하루하루 마음 공부에 임하는 당신은 프로이트의 관점에서 말한다면 이미 칭찬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진실한 사람은 타인을 괴롭히지 않는다. 융은 마음의 아픔과 마음의 어둠을 모두 인간다운 감정으로 받아들이지만 융이 보기에 불건전한 사람들, 아름답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타인을 괴롭히는 사람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남을 괴롭히지 않는 사람은 진실하고 아름답습니다. 스스로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환자가 아닌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부끄럽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남을 괴롭히는 악인은 아닌지 이 질문에만 신경 쓰면 우리는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자신도 모르게 타인에게 상처를 주고 타인을 괴롭힐 때도 있겠지요. 우리는 언제 타인에게 상처를 줄까요? 먼저 자기만 옳다고 주장할 때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두운 마음이 의식을 지배하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는 마음의 아픔을 억지로 봉인해서 묻어두려고 할 때입니다. 분노, 슬픔, 그리고 고독감, 이런 마음의 상처를 보이지 않게 애써 숨기려고 하면 그 과정에 휘말린 누군가를 불행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유형 모두 마음의 어둠을 인정하면 피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은 어두운 마음과 마주할 용기가 없더라도 마음의 상처 자체는 인정해보면 어떨까요? 온전히 받아들이기만 해도 타인에게 고통을 주는 잘못은 저지르지 않겠지요. 요컨대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상처가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다면 자존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선택한 고독과 고립은 인간관계를 둘러싼 갈등에 대처하는 가장 훌륭한 방어 수단이다. 프로이트. 지금 우리는 사회라는 테두리 안에서 생활하는 생물입니다. 요컨대 우리를 표현하는 인간이라는 단어는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생물이라는 뜻입니다. 사회는 우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인간관계도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를 지켜주는 자산입니다. 반면에 사회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사회 기준에 맞추라고 강요합니다. 가까운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이지요. 모두 자신에게 맞추라고 아우성입니다. 다행히 우리의 뇌에는 사회와 인간관계에 따르려는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필사적으로 맞추려고 발버둥치고 있을지도 모르지요. 사회나 인간관계의 보호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을 테니까요. 그런데 사회의 보살핌을 받기 위해서는 저마다 자신의 역할이나 자리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설 자리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항상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은 피곤할 수밖에 없겠지요. 물론 사회와 인간관계 모두 우리를 지켜주는 중요한 자산이기에 소중히 여겨야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 사회와 인간관계의 보호를 필요로 하지 않는 부분도 엄연히 존재합니다. 모여 살기 이전에는 우리 조상들도 각자 자유롭게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때 그 시절 조상들의 뇌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면면히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의지가 반드시 사회나 조직, 인간관계의 잣대와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나 조직,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죽여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때로 고독이라는 감정은 우리의 피로를 덜고 우리를 치유하는 멋진 감정입니다. 자신의 자유의지를 해치는 누군가가 없는 시간과 공간은 타인에게 맞추느라 피폐해진 마음과 뇌에 최고의 피로회복제가 되어줍니다. 물론 인간이기에 평생 고립된 존재로 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혼자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겨주세요. 아울러 온전히 자신으로 있는 치유의 시간을 자주 마련해 주세요. 빼앗는 자, 지배하는 자, 도망치는 자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 아들러.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 이 물음에 정말 많은 현자가 별별 답들을 내놓았습니다. 아들러, 프로이트, 융과 같은 심리학자나 저처럼 마음과 뇌를 연구하는 과학자의 시각으로 보면 그 대답은 딱 하나입니다. 행복은 마음속에 있다라는 것이지요. 원래 행복이란 나는 지금 생존에 적합한 상태에 있다라는 신호를 뜻합니다. 마음이 발신하는 정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생존에 적합한 상태라고 느낄까요? 정답의 핵심은 바로 세상에서 안정된 거처, 즉 자신이 존중받는 장소를 손에 넣는 순간입니다. 유리한 위치, 설 자리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요. 결론적으로 행복은 저마다 마음속에 존재하고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보호받는 상태가 행복의 원점이 됩니다. 물론 사람은 욕망의 덩어리라서 이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이도 있습니다. 사회의 보살핌을 받는 처지에 순응하는 것이 너무 답답하다며 차라리 자리를 잃어버리는 불행을 선택하더라도 새로운 도전을 추구하는 사람도 분명 존재합니다. 반대로 항상 도전해야 하는 자리가 스트레스로 다가온다면 일시적으로 설 자리를 잃더라도 자신에게 맞는 안정된 거처를 찾는 쪽이 궁극적으로 더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행복의 원점은 모두 같지만 행복이 극대화되는 상태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행복에 이르는 방법은 직접 경험해보기 전에는 알 길이 없다라는 말처럼 누군가의 행복이 자기가 원하는 행복의 형태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본질은 제각각 제멋대로이기에
억지로 강요하거나 강요당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나다운 행복의 모습을 찾지 않으면 불행해집니다. 중요한 것은 나다움이 타인과 사회에 이바지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사회적 보살핌에 순응하는 일이 스스로 추구하는 자기다움이자 동시에 타인에게 기쁨을 선사한다면 그 사람은 행복의 원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에 인색한 사람이 되지 말자. 프로이트. 비즈니스에서 중요한 것은 거래처와의 윈윈 관계, 즉 상호 이익을 내는 호혜 관계를 구축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본질적으로 인색한 동물입니다. 지출을 늘 아까워하는 동물인 셈이지요. 그런데 실제 경영 현장에서 인색한 상대를 만났다면 어떨까요? 자신의 이익을 가장 우선시하고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불이익은 상대에게 은근슬쩍 떠넘기려고 하는 째째한 사람과 거래하는 일은 썩 내키지 않습니다. 왠지 사기당하는 것 같아서 두고두고 찜찜한 기분이 듭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10원 한 장 손해보지 않으려는 인색한 사람을 사업 파트너로 믿어줄 리는 없습니다. 흥정도 대놓고 대립각을 세우는 일도 번거로울 테니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라는 인사치레만 남기고 협상 자리를 떠날지도 모릅니다. 구두소에게는 비즈니스 기회를 주지 않는다라는 벌칙을 가하고 있는 것이지요. 물론 무턱대고 돈을 뿌리는 바람에 손해보는 일도 바람직하지 못하지만 사업 기회를 잃는다는 의미에서 인색함은 손해입니다. 물질적인 풍요에 버금가는 중요한 재산이라고 하면 정신적 풍요, 즉 마음의 풍요를 곧잘 떠올립니다. 과연 마음의 풍요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앞서 소개했듯이 자신의 설 자리 그리고 자기다움이 사회 공헌으로 승화됨으로써 행복의 크기가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에 비추어 본다면 사람과의 관계, 사회와의 유대감 속에 마음의 풍요가 존재한다는 대답은 하나의 정답이 될 수 있겠지요. 게다가 사랑은 감사와 인정을 발신하는 가장 효과적인 메시지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사랑을 퍼부으면 그 누군가의 뇌에서는 기쁨이 샘솟습니다. 즉, 사랑은 타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행위이므로 훌륭한 공헌이 될 수 있지요. 그리고 사람에게는 호의에 보답하려는 마음이 확실히 존재합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베푼 사랑은 호감의 상호성 법칙에 따라 다시 당신에게 되돌아오는 법입니다. 그러면 나 자신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남녀 불문하고 무턱대고 애정을 흩뿌리는 일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오해를 사거나 민폐를 끼쳐서 주의를 불편하게 만들 따름입니다. 하지만 상대가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 만큼의 합리적인 사랑과 호의는 최고의 선물로 베풀 수 있습니다. 아끼려 하지 말고 사랑을 듬뿍 나누어 주세요. 분명 나눌수록 더 부자가 될 테니까요. 행복, 의욕, 자기긍정, 그리고 인간관계까지 모두 우리가 고민하고 방황하며 쉽게 답을 찾지 못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살아간다는 것은 최종 목적지가 정해지지 않은 여정을 꾸역꾸역 이어나가는 일입니다. 하루하루 거듭되는 고민과 방황, 생각들이 켜켜이 쌓이는 과정이 바로 인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과정을 더 행복하게, 더 즐겁게, 더 미래지향적으로 이끌어주는 나침반이 바로 심리학자들이 남긴 문장입니다. 살다 보면 버럭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슬플 때도 있지요. 억울할 때도 안타까울 때도 있고요. 하지만 온갖 시련을 꿋꿋이 버티고 극복하다 보면 기쁨이 찾아올 때도 있겠지요.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일입니다. 자신의 인생이기에 스스로 탐색하고 찾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내일 죽을 것처럼 살아라. 영원히 살 것처럼 배워라. 이는 인도의 정치가이자 정신적 지도자인 마하트마 간디가 남긴 말입니다. 만약 내일 죽는다면 지금 이 순간을 더할 나위 없이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겠지요. 모든 순간이 당신의 소중한 인생임을 명심하며 보내길 바랍니다. 그리고 배움은 스스로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배움으로써 우리의 뇌가 활성화되고 뇌의 스위치가 켜지면 온갖 고통이 가벼워집니다. 프로이트, 융, 아들러의 문장에 덧붙여 간디의 명언을 가슴에 새긴다면 당신의 인생이 더 근사해질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어른에게도 헤매는 시간이 필요하다 읽어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루치 생각이 없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